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유튜브에 새로운 출연자를 모셨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창천의 노기현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날 보지 말고 여기 카메라 보고 다시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천의 노기현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종종이 아니고 자주 저의 유튜브에 출연할 거예요. 왜냐면 저와 종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출연하실 거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다뤄볼까요? 오늘은 일단 저희가 이제 영화 기생충이 이제 굉장히 네. 화제인데, 네, 어깨 좀 펴주시겠어요? 영화 기생충이 네. 이거 다 안 넣을 거지 이런 거. 이런 거 다 넣을 편집할 거야. 거야. 안 돼. 그러면 오늘은부터 해. 네, 그럼 잘라줄게. 알았어. 네, 오늘은 영화 기생충이 굉장히 화제인데, 그래서 이제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이제 송강호 가족들이 나오죠. 그래서 네. 그들이 이제 어떤 부잣집에 이제 들어가서 어떤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쨌든 변호사니까 거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식상하거나 재미없거나 그런 내용을 다룰 건 아닌 거죠? 아무래도 영화 보시는데 좀 더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영화 후반부 보면은 네. 최우식 씨와 이제 그 엄마인 장혜진 씨가 이제 법원에서 선고를 받게 되죠. 이제 형사 선고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런 나레이션이 있어요. 최우식 씨의 나레이션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본인들은 사문서 위조, 그 다음에 주거 침입, 그 다음에 폭행치사, 그러나 정당방위, 이런 식으로 돼서 집행유예로 이제 선고받고 풀려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통해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문서 위조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보시면은 영화 초반부에 박소담 씨가 이제 재학증명서를 이제 위조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정이가 네. 그렇게 손재주가 이제 좋다며? 최우식 씨가 부탁을 해서 서울대학교 문서 박소담 씨가 위조학과 이제 이런 거구나. 연세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이제 네가 PC방에서 자랑스럽다. 위조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문서 위조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다만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사문서 위조죄는 사문서를 이제 위조하는 죄죠. 사문서라 하면 이제 사문서 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한 죄라는 거는 다 알죠. 예. 근데 사문서가 뭐냐라는 게 그러면은 생각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사문서는 이제 사문서의 반대말이 뭔지를 알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문서의 반대말은 공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공문서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국가나 이런 데서 이제 명의로 이제 발행된 문서가 공문서고, 반대로 사문서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국가가 아니라 그냥 개인도 예를 들어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만든 문서는 이제 사문서라고 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은 연세대학교에 이제 직인이 찍힌 문서를 이제 위조를 하죠. 연세대학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네. 사립학교지만 어쨌든 개인이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교육기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문서라고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법인, 이런 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나머지 단체들도 다 그냥 사조직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로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문서 위조가 뭐냐가 아니라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네. 이제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의 차이였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최우식 씨가 박소담 씨한테 이제 부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해 달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제일 좋은 대학교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공문서 위조가 되는 겁니다. 서울대는 공립학교니까. 그쵸. 국립대학교. 국립이. 국팀이죠. 국립이죠. 그래서 국립대학교에서 발행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공문서 위조가 되게 되고 이게 참 큰 차이를 가져요. 이게 사실은 뭐 위조하는 입장에서는 뭐 연세대든 뭐 서울대든 큰 차이 없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 형법을 보게 되면은 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5년 이하? 네,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벌금이 가능한데 네. 공문서 위조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벌금 조항이 없고 바로 그냥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재밌는 게 서울대학교 같은 국공립 대학의 재학증명서 위조와 네. 사립대학의 재학증명서 위조의 이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게 네. 몰랐는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에는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항상 이 사문서 위조죄와 항상 이렇게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이제 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조 사문서 행사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거를 형법에서는 굉장히 그 두 개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서를 위조하는 거는 위조로 그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위조를 한다는 건 어떤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행사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만약에 행사를 했을 때 영화로 치면은 이제 최우식 씨가 이제 조여정 씨한테 본인의 이제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 보여주는 행위 자체도 이제 형법적으로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조 사문서 행사죄라는 네. 별죄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최우식 씨가 사문서를 위조해서 네. 보여줬잖아요. 네. 이 두 개의 처벌을 다 같이 받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처벌을 같이 받게 되고 가중 처벌 받게 되겠죠. 그러면 최우식 씨 같은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랑 위조 사문서 행사 이 두 가지 다 걸리는 거잖아요. 네, 다 해당될 수 그러면은 있다고. 위조 사문서 행사는 대략적으로 예. 뭐 징역 몇 년 이하. 그것은 이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랑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중이 되게 되겠죠. 그럼 변호사님 만약에 제가 사문서 위조를 해서 행사를 해서 이제 네. 처벌을 받게 됐어요. 네. 변호사님한테 의뢰인으로 왔어요. 네. 변호사님은 정말 대한민국의 능력 있는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의 이 처벌 수위를 낮춰주실 건가요? 더 세게 처벌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부분을 짚어볼 건가요? 이제 주거침입죄도 이제 영화 보면은 언급이 되죠. 네. 주거침입죄도 언급이 되는데, 이거 조금 이상한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송강호 가족들은 이성균이나 조효정 씨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죠, 사실은. 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허락하에 들어갔는데 이게 왜 주거침입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생각하기에 주거침입이라고 하면은 몰래 집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판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허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허락이 부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 가족들은 이 부잣집 가족을 속이고 들어가서 어쨌든 본인의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목적이 있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해당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거침입이라고 하면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왔을 때 주거침입이라고 하는데 네. 동의가 있었지만 네. 어쨌든 거짓말을 해서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한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럼 이들이 만약에 내가 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경력도 위조했고 나는 이렇게 사기도 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다고 봐봐요. 그럼 누가 어떤 가족이 이 사람들을 집에 들이겠어요? 안 들이겠죠, 그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불법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만약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에 나는 너네 집에서 라면만 먹고 갈게라고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본심은 라면만 먹고 가려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것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그걸 알았다면 들이지 않았을 거야. 어. 그럼 그것도 주거침입. 어떤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뭔지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게 불법적인 예를 들어서 때리거나 불법적인 게 불법적인 의도가 아니었다면 괜찮은 거구나. 그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흑심을 품고 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 자체가 강간죄가 된다면야 모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좀 그럼 만약 다를 것 같아요. 강간죄 불법 침입 아니다. 주거 침입까지 더해질 수 있나요? 그렇죠.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간을 할 목적으로 들어갔으면 주거침입도 되겠죠. 그렇구나. 그럼 주거 침입은 대략 형량이 어떻게 돼요?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네.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은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이제 폭행치사죄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폭행치사죄인데 정당방위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약간 영화적으로는 설명이 없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그 지하실에 살고 있던 박명훈 씨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박소담을 이제 칼로 찌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그 박소담의 엄마인 그 이제 장혜진 씨가 싸우게 되죠. 네. 이제 그 박명훈 씨가 칼을 들고 이제 그 장혜진 씨를 찌르려고 하니까 그걸 막 막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옆구리에 칼을 찔러서 이제 박명훈 씨 그러니까 죽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행위를 이제 폭행치사라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용어가 조금 이제 낯설 수도 네. 있으니까. 폭행치사.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폭행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폭행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때렸다 이런 건 당연히 폭행이 되겠죠. 근데 정신적인 것도 폭행. 정신적인 학대도 폭행으로 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네. 이제 폭행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폭행이랑 상해의 차이가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당연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폭행당해서 상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뭐 병원에 가면은 전치 몇 주 뭐 이런 진단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치 몇 주 이상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건 이제 상해라고 합니다. 그럼 폭행보다 상해가 조금 더 결과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폭행은 좀 이 과정이라든지 행위적인 개념이고 상해는 그 폭행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 그런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상해를 다 입었다 하면서 이제 진단서를 내잖아요. 네. 진단서가 들어가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다 상해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해에 이르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진단서도 없고 왜냐하면 그 폭행을 했긴 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경미해서 그래서 머리 한 대 툭 때리는 거 가지고 이거를 뭐 진단서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폭행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장혜진 씨가 이제 박명훈 씨의 옆구리에 칼을 찔렀기 때문에 죽였으니까 상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상해로 볼 수 있고 폭행을 보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그 정당방위를 이제 좀 이제 의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러면 상해죄는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 뒤에서 얘기할 얘기인데 이 정당방위가 되려면은 굉장히 최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정당방위 되려면 그걸 최소화하는 단위. 그러니까 뭐 죽이는 걸 막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해 같은 경우는 좀 나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폭행으로 쓰는 느낌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칼로 찌른 게 폭행으로 볼 수 있나요? 약간 힘들죠.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최우식 씨가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말도 해요. 사실 내레이션에서 나레이션에서 그래서 사실은 뭐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폭행치사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힘들 것 같고 현실 속에서는 그 정말 딱 맞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폭행치사의 정당방위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상황이 돼야 되냐면은 이런 거죠. 이제 나는 이제 상대방을 죽일 의도는 전혀 없고 상대방을 그냥 가볍게 때릴 의도만 있었는데 뭐 상대방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 근데 그게 예기치 않게 죽음을 이뤘다. 이런 경우는 폭행치사가 되겠죠. 나는 가볍게 폭행만 하려는 의사였는데 운이 없어서 뭐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됐으니까. 그래서 치사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떤 뭐 외부적인 요인이나 어떤 과실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결과 이런 거를 치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폭행만 하려고 했는데 죽어버린 경우를 이제 폭행치사라고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상해를 입혀서 죽음에 이르게 한 거면 상해치사라는 말도 있나요?
그쵸. 상치사죄도 있죠. 만약에 내가 정말 나는 이 사람을 때릴 의도, 다치게 할 의도만 있었는데 운이 없거나 예기치 않은 그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다. 이럴 때는 상해치사라고 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장면 놓고 봤을 때는 상해치사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리긴 하는데 어쨌든 상해치사가 되게 되면은 거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힘드니까 아마 폭행치사로 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것 같고요. 네. 그 박소담의 엄마 역인 장혜진 씨가 그러니까 자신의 딸을 살해하려는 박명웅 씨를 막기 위해서 몸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몸싸움을 하게 되다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박명훈 씨가 이제 그 칼을 들고 이제 살해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는 행위는 당연히 이제 정당방위가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그쵸. 그건 당연히 안 그런 막았으면 안 막았으면 죽을 그치.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장혜진 씨가 칼로 꼬챙이 같은 걸로 이제 그 박명훈 씨의 이제 허벅 그 옆구리를 이제 찌르게 되잖아요. 이제 그 행위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것과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근데 사실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는 사람을 내가 소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의 손을 뭐 제압하거나 칼로 찌르려는 그 사람의 손을 제압해서 칼 떨어뜨리게 하거나 뭐 그런 거는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칼을 가지고 찔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좀 인정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게 범죄가 왔을 때도 이렇게 좀 힘드니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아마 이제 좀 넘어간 것 같고. 좀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네네. 정당방위가 됐고 집행유예까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집행유예 나오기 좀 쉽지 않죠. 그럼 변호사님이 만약 이 상황에 이제 변호를 맡게 됐으면 이렇게 집행유예를 나오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정당방위도 인정되기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일단 자신 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영화적인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네. 이게 영화 후반부 보면은 그 최우식 씨랑 그 장혜진 씨랑 같이 이제 풀려나야 되잖아요. 풀려나서 같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의도하려면 둘 다 나와야 되니까. 물론 당연히 그 아들 최우식 씨는 뭐 사실 폭행기사와 관련되지도 않았고 사실 그 전 행위들로만 했을 때는 충분히 나올만 하죠. 집행유예 나올만 한데 이 어머니는 어쨌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집행유예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이 나와야 되는 영화적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 보니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무리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사문서 위조죄, 주거침입죄 그리고 폭행치사죄까지 알아봤는데 사실 뭐 이걸 우리가 뭐 진지하게 영화 평론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아까 전에 개인적인 변호사님의 생각이신 거잖아요? 제 생각은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고 그냥 영화 보시는데 좀 더 이제 재미를 부과하는 요소로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노 변호사님과 재밌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한데? 그래? 내 거 이렇게 진지한 거 아닌데? 뭘까? 야, 근데 너무 화질이 별로라는데, 솔직히. 안 별로야. 안 별로야. 그 카메라 사든가. 야, 너 좀 멀리 하는 게 낫지 않아? 너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좀 떨어져 봐. 좀 떨어져 봐, 좀. 이 정도면 돼.